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어? 그럼요. 힘들려? 바꿔볼게. 이거는 뭐를 바꾸면 이걸로 얘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나랑 이제 연관성 수업을 할 건데, 선생님 수업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참사학 위주의 수업들이고, 첫 번째 수업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제 앞에 중요한 과제는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해야 할 게 주제 연관성이야. 다행히도 오늘 늦게 온 사람들이 이 수업을 갖다가 안 빠져도 다행인데, 이 수업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너네가 이제 너네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 한계를 벗어나라는 이유는 너네들 세대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 게 너무 많은 세대야. 선생님 세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막 이제 펼쳐보기 위한 좀 맛만 볼 수 있는 세대고, 너희는 실질적으로 그 맛을 갖다가 보는 걸 뛰어넘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머리를 닫아버리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머리를 닫아버리면 절대 나중에 선생님 나이가 돼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것밖에 안 돼. 선생님, 내가 은진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얘기를 지금 하기가 좀 그런데, 선생님은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윤준! 여기 준이 있어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때 작년에 메타버스였잖아. 그치? 근데 메타버스 구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건 이제 2차적인 거고, 선생님은 지금 광고 대행업을 시작을 했다. 유튜브 광고 대행사 운영을 해. 그리고 마카롱 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 개수도 지금 벌써 2개나 늘어났고, 영어 학원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스터디 카페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 사무실 벌써 7명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선생님 운영해서 하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5가지나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학원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쉬울까? 절대 쉽지 않아.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들이 다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라고 표현해. 우물한 개구리. 건물에 들어오면 언제 나와 항상. 어두운 밤에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 부모님들이 즐기는 저녁의 문화를 우리는 즐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얽매여 있다 보면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업으로 그냥 끝나. 근데 그거를 좀 탈피해서 좀 뭔가를 갖다가 바라보게 되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 한계만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나중에 진짜 발전적인 미래를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 잘 살펴봐야 돼.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너네들 나이였으면 나는 선생님이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선택은 나는 농업이야. 왜? 농사 짓는 거? 아니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대세야. 그래서 이 종자 개량하는 것과 종자 관리하는 거, 식물 재배하는 거. 내 상추를 갖다가 재배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지. 상추 재배하는 사람 진짜 돈 끝내주게 잘 벌어. 내 상추 많이 먹잖아.
네, 요새 그리고 뭐가 제일 붐이야? 샐러드. 샐러드 안 시켜먹는 게 있는데 샐러드 요새 한 6,000원이었다가 샐러드 요새 얼마야? 10,000원이란 말이야. 좋은 거 15,000원 들어가. 좀 좋은 거 25,000원에서 30,000원이 들어가. 샐러드 한 그릇에. 채소값이 뛰었다니까? 근데 채소 기르는데 관리하는 거 외에 많이 들어갈까? 아예 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대세는 아까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농사를 누가 져줘? 우리가 져? 기계가 집니다. 너네 앞으로 저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58인데 10년이 지나면 선생님 환갑이야. 1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죽어야 될 때란 말이야. 진짜 이게 어디 몇 자리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선두나. 근데 그때가 되면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3,800만이 안 돼. 3,800.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고령사회, 선생님같이 나이 먹은 인구가 43%. 3,800만 중에. 그러면 나머지 얼마야? 1,800만 정도가 젊은 세대 인구잖아. 야, 1,800만 가지고 너네 뭐 먹고 살래? 장사하려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파는 거 말고 누구한테 뭘 팔 거야? 팔고 싶은 거 뭘 팔 거야? 나한테 뭘 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주변에 애들한테 뭘 팔 거야? 근데 그 중에 의사는 몇 명일까? 이제 현실이 좀 보이니? 그래서 나라에서 이번에 뭐를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었냐면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최초 붙은 아이들이 전원 입학 포기를 했지. 다 의대 가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강력하게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건 의사도 뭐가 있어야 될까? 영업력과 경쟁력이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말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또 손기술이 있어야 돼. 근데 손기술이 좋던지 아니면 굉장히 친절한지.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안 되면 앞으로 의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요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간호사. 왜? 간호사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파업. 그 간호사 파업을 하면 병원에 누구만 있어야 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본인이 1인이 아니고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원으로 쓰는 경우 의사 선생님들 일주일 내내 안 나가고 한 2, 3일만 나가는데도 월페이 1,000 줘야 돼. 앞으로는 정말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EO가 돈을 버는 세대가 아니라 CEO가 돈을 주는 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는 미래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럼 대기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메타버스는 2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차 아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업의 대세의 다음 세대가 가장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시카고 미대나 이런 데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이 선두주자 미래적인 부분의 직업적인 지향이 벌써 들어갔어. 우리는 그림 그리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컴퓨터로 뭐해? 그림 그리고 있다고. 다르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하는 것 중에 선생님은 유튜브를 원래 하지 않았어. 근데 유튜브를 갖다가 내가 최근에 채널을 갖다가 8개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데 이미 1,000명이 넘어간 것들이 한 4개 채널 돼요. 한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이제 1,000명 많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1,000명인데 그 채널을 갖다가 보는 사람이 한 달에 보통 한 2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개 채널이면 계산해봐. 7개 채널이면 한 달에 몇 명이 본다는 얘기야. 쉽게 계산하면 140만이지. 140만 명 중에 만약에 내가 상품을 갖다가 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10개만 팔아도 쉽게 팔리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하는 건 유튜브 커머스 방송국이야. 월화수목 금토일을
KBS나 아니면 SBS처럼 정규화되어진 방송 출간하면서 거기에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개인 방송.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세운 회사가 사이콘 컴퍼니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선생님은 학원 강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학원 강사 업을 하면서 교육 서비스 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네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나면 연관적인 부분에 대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져.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대학교 입시에 맞춰서도 이거 준비를 해야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해 볼 수 있는 경험치를 늘리는 거에 집중해야 돼. 공부는 다 하잖아. 근데 왜 이게 경험적인 부분에 역량을 늘려야 되냐? 야, 이번에 대학교 입시에서 서울대가 학생들을 뽑는데 골라 뽑았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있지만 골라 뽑았다는 건 중요한 거 뭐냐? 역량이 맞는 애들만, 내 입맛에 맞는 애들만 뽑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이 먼저 준비를 해서 선수 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보여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연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면 앞으로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될 건가를 학습적으로만 보지 말고 찾아봐. 알겠지? 선생님의 주제 연관성은 크게 세 가지야. 주제 연관성의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환경.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뭐냐? 바로 에너지. 자, 일단은 환경과 기술과 에너지 이 관계가 세 가지가 앞으로 지구에서의 먹거리, 미래를 갖다가 정할 텐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미세먼지 빼놓으려면 빼놓을 수가 없지. 이거 우리 봄이잖아. 미세먼지 나오잖아. 미세먼지 우리가 어디서 나오니? 사막? 또 미세먼지 어디서 발생하지? 공장? 에이. 야, 공장 얘기는 1980년대 얘기야. 내연? 2000년대 얘기. 누구냐? 타이어.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타이어가 1등. 자동차의 내연은 저감 장치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뭐냐? 배. 바다 위를 떠다니는 통통통통통 배 있지? 그 배에서 우리 연기 나오잖아? 그게 미세먼지 주범이야, 우리나라 두 번째. 근데 우리는 대부분들 다 어디로 알고 있지? 미세먼지 주범을? 중국으로 알고 있지? 중국으로 알고 있어. 왜 중국의 봄철에 우리 양쯔강에서 건너오잖아. 황사. 얘는 근데 미세먼지가 아니지. 그럼 미세먼지가 이게 딱 주제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세먼지하고 먼저 황사를 갖다가 주제로 구분해야 되겠지? 자, 미세먼지는 이게 황사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어.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딱 여기서 주제가 나오면 먼저 황사,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 구분들을 갖다가 먼저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하고 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배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률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너네 그 배 위에 보면 이게 우리가 백고동처럼 생긴 이런 기둥이 들어가잖아. 이 기둥이 이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니? 이게 돌아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여기 배에 연료로 써.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통통통 우리가 연기 뿜지 않아도 이거 동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치를 갖다가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동차 타이어가 앞으로 문제가 된대. 그럼 타이어가 안 닳을 수가 없잖아. 그럼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지 않으면 자동차를 공중에 어떻게 해야 돼? 띄워야 돼. 그럼 우리 그게 뭐야? 드론이잖아. 드론 202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에어버스로 나온다 그러잖아. 그럼 버스가 나오면 이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을까? 발생은 되지. 하지만 줄어들지.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만든 게 바로 뭐야?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너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등급이 0부터 5단계까지 참 6등급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5단계가 들어가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근데 완전 주행 자동차는 이 속도가 정속인 거 알고 있죠? 정속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50에서 60km/h예요. 근데 60km만 가도 속도가 빠른 건 알고 있어? 서울 시내에 지금 자동차 어린이 보호구역 빼놓고 다 속도가 낮아졌지. 근데 우리는 뭐해? 느리다고 굉장히 컴플레인 있잖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 빨라졌단 말이야. 왜? 뭐가 없어졌지? 정속주행으로? 나비 효과. 여기서 한 군데서 밟으면 뒤에 있는 자동차들도 밟아 맨 뒤에 있는 자동차 어떻게 되니 결국은? 멈춰요? 멈춰. 멈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딱 가면 언제 그랬냐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했어? 갑자기 뻥 뚫렸잖아.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여기서 없으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야 되고 거기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가 탑재돼야 돼? AI가 탑재가 돼야 되지. 자, 기술적인 발달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자, 어디지 우리가 삼성에서는 핸드폰이 있고 삼성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 자동차가 있잖아. 삼성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가장 좋은 장점은 카메라야, 얘들아. 카메라. 근데 여기서 얘기 한 번 해줬잖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카메라가 발달해야 돼. 근데 카메라가 발달을 갖다 하니까 뭐가 발달을 했어? 우주 산업이 발달하게 됐지? 왜? 이번에 허블 발견 대신에 제임스 웹 카메라가 올라왔는데 수준이 4K 카메라지. 그래서 땡겨서 우리가 보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진짜 끝내줘.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발달을 시키면 사람 눈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선을 갖다가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는데 자, 전기 자동차는 여기서 왜 대세가 되냐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상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전기 자동차의 시스템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진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애플에서 만든 그 애플카의 모형도가 나왔는데 애플카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어디냐면 애플카는 여기 벽에다가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거를 딱 찍어서 들어 올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버려. 애플카는. 이게 뭐야? 애플카 여기 뭐가 있어? 붙이는 자석이 있다, 자석. 그래서 이걸 자동차가 그 사람이 내리면 들어 올려서 벽에다가 이게 붙여서 그대로 밀어. 다른 주차 공간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애플카의 그 시스템을 갖다 누가 지원을 하냐면 LG에서 지원해, LG에서 얘들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한 군데 들어가.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 들어갈 때 전기 자동차가 서로 간의 그 소통 능력을 가지려면 ICT 기술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 소통 기술인데 의사소통 기술인데 이게 바로 나비 효과에 대한 해결이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갑자기 경로가 바뀔 때 있지. 근데 경로가 바뀔 때 위에서 GPS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면서 내가 그냥 가기만 하는데 나는 이 자동차한테 뭘로? 와이파이로 이걸 갖다 공유시켜주는 거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어떻게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느리게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자,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기반을 갖다 한다고 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저런 미세먼지 발생이 되어지는 가장 이게 많았던 화력 발전, 아웃. 이거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태양열, 풍력, 등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력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얘는 아웃이라. 수력은 왜 아웃이냐면 화력 발전은 미세먼지 때문이지만 수력은 다 잠궈버리지. 물에다가 다 집어넣잖아. 그럼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 너네 여기에 있는 이 양쯔강의 황사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양쯔강의 황사는 샨사댐이라고 하는 댐의 만리장성 28개의 4km나 되는 댐이야. 근데 이 댐 때문에 양쯔강 바닥이 말랐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샨사댐 원인이 되고 거기서 뭐가 불어? 편서풍이 부니까 양쯔강 바닥에 있던 모래먼지까지 해서 같이 날아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그래서 예전보다 황사가 더 심해졌어 지금은. 만약에 이 양쯔강이 우리가 이런 샨사댐이 지어지지 않아서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였다면 지금까지 황사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거야. 샨사댐 완공되어지고 나서 황사가 2배나 늘었어. 2배.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 왜? 우리나라는 자원이 안 나는 나라란 말이야. 이게 다 석유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늘 석탄이 지금 우리가 쓰잖아. 석탄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이야 얘들아. 우리나라 태백산맥에 있는 광산은 다 캐나다한테 팔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광산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 광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태백산맥 밑에 안동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울진이라고 하는 도시에 뭐가 개발됐냐면 바로 그 리튬 전지 원료가 되는 그 금속 있지? 그게 발견된 거야. 캐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캐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 광산이 왜 이렇게 얇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지리국토안전에 관계되어진 지리국토부에서 광물에 대한 자원에 대한 이 조사가 중단이 됐어. 1960년대 이후에. 60년, 70년 동안 우리는 자원에 대한 부분에 어느 것이 묻혀있는지를 단 한 개도 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사가 이제 막 들어간 거야. 제주도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지고 있는 석유보다 더 많은 석유 매장량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겠어? 근데 거기에 그 많은 그 석유가 일본에서 탐내, 필리핀, 중국에서 탐내, 우리나라 거기에 포함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우리나라 동해 쪽에 뭐가 있어?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것도 150조 원이나 되는 거야. 그럼 엄청 많아. 그 광물 자원이 엄청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공룡이 서식했던, 공룡이 진짜 풍부하게 우리가 살았던 초식 공룡, 육식 공룡이 아주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거 문제되지. 원자력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뭐냐? 원자력 기술은 우리나라 거의 완벽해.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어디에 있어? 단층지대에 있어. 단층지대. 그래서 단층이 위에 있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고 무너지면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태양열하고 풍력,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학원은 있지만 이 태양열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관리가 잘 안 돼. 그래서 관리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개선이 필요해. 그래서 관리에 대한 개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에너지 집중 관리국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관리를 갖다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공태양. 인공태양은 우리가 원료로 갖다 뭘 쓰냐면 물을 쓰지. 물에서 그냥 불리면 수소를 갖다가 이용해서 써. 근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건 원자력 발전소 우리 그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 이 항아리. 이 항아리가 우리가 몇 개가 있냐면 27개가 있는데 인공태양 하나 만들면 이 27개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다. 인공태양은 우리가 이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냐면 정말 웃긴 얘기지만 이 교실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 크기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더라고요. 몇 도? 1억 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이 우리가 완료가 되면 우리는 이 부분까지 커버가 다 가능하다. 왜? 전기 사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공짜로 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인공태양은 우리가 하나만 만들면 우리나라 그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 다 이 인공태양을 갖다가 이용해서 계속 생활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험할 수 있지. 근데 인공태양이 우리가 여기서 위험하면 얘가 더 위험하지. 이유는 인공태양은 여기서 우리가 물에서 분리한 산전수소를 갖다가 쓰는데 이게 1g만 들어가면 이게 항아리 하나가 가능해. 1g, 1g. 근데 기체 1g은 생각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 물에서 1g은 엄청 작은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를 하면 실제적인 부분에 원자력 기술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 발전소가 다 없어질 거니까. 중국은 이 껍데기만 만들었어. 껍데기 10초야. 중국은 1등. 1위. 근데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1등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초가 넘어가면 이 인공태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30초가 넘어가면 상용화가 가능한데 지금은 17초까지가 가능해. 이걸 플라즈마 벽을 세워서 그걸 갖다가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 충돌을 갖다가 가둬둬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할 자신이 없어. 그리고 중국이 하기를 난 바라지 않아. 왜? 중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산둥반도까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자, 이 라인에 원자력 발전소가 56개가 있어. 이게 문제가 돼서 만약에 터졌어. 뭐가 분다고? 현서풍이 불면 우리 여기 누가 있지? 우리나라.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 원전의 방사능이 다 어디로 갔어? 캐나다. 일본 애들은 피해 단 하나도 안 입었어. 캐나다로 가서 임산부들에게 우리 작용해가지고 기형아 낳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그거 발표 안 하지? 그 후쿠시마에서 이 방사능 때문에 태어나는 태아가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일본 내에서 그런 출산에 대한 기형아를 태어나게 한 임산부들 있잖아. 30억씩 줬어. 30억. 입막음 하려고. 근데 입막음이 되나? 태어난 아이가 사이클롭스야. 눈이 하나로. 가운데 눈. 그게 만약에 알려져도 후쿠시마에 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겠어?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에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살려고 계속 권장하고 있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인공태양 기술이 들어가. 그리고 인공태양 기술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하이퍼튜브가 나온다.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속도가 1200km/h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 걸려.
부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서울로 오는데도 2시간이 안 걸려. 그리고 진공이에요, 진공.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두바이 있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사막지대에서 항상 해가 내리쬐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 하이퍼튜브 지금 건설하고 있어. 뉴욕시티 들어가면 거기는 전부 다 하이퍼튜브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자, 근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서 항상 답보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공태양이 필요하고, 그 인공태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에너지 집중관리국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먼 미래잖아. 먼 미래.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에너지 집중관리국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인이야. 개인. 또는 우리가 여기서 왜 개인이 되냐면, 너네 이거 혹시 들어봤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건데, 태밭이라고 불러, 태밭. 태양열 밭. 우리 밭에다가 수박 심고 참외 심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태양열 전지판을 갖다가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밭이야. 그거를 누구한테 임대해 주냐면 한국전력공사에 임대해 줘.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내가 뭘 받아?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왜 산을 갖다가 깎아서 집을 파는 쫙 놀이지? 그거 개인산이야. 개인 거야, 개인 거야.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줘? 대물림. 자손한테. 자손한테 주는 거, 자손한테. 근데 이 양이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입이야. 그리고 하나,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들만 보면 너네가 나도 해야겠다. 근데 이게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자, 농촌에 있는 사람들 연령대는 젊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일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근데 농사를 짓기 힘들지만 나한테 수입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원천을 찾겠지? 그게 바로 뭐야? 태방. 태양열. 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밭. 그래서 이게 지금 열풍인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뭐해? 내가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집중 관리국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뭐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수력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넣어야 돼. 선생님 왜 갑자기 수력이에요? 근데 우리 앞으로 뭐가 늘어나고 있지? 해수면. 해수면이 증가돼. 근데 물량이 많아지면 우리는 잠긴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우리 그 지구과학에 배우잖아. 뭐? 만조와 반조. 만조는 뭐냐면 밀물 들어올 때. 반조는 만조와 반조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발전이 앞으로 우리가 더 유리하겠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발전이 조력발전이야. 근데 조력발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는 뭐 해야 돼? 검증해봐야 돼, 앞으로. 조력발전 실패한 이유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파도가 밀려오면 얘들아 여기 세워놓은 이걸 갖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안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고 하는데 이 보가 사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 터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파도가 밀려오면 여기 자꾸 보에 충돌이 되면서 물의 흐름이 늦어져. 그 터빈을 돌리는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시는 그 와이즈만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 그 같은 과학 선생님이신데 이걸 없앴어. 볼을 2개만 설치하고 터빈을 여기다 이렇게 놨어. 터빈이 왔다 갔다 해. 이거 특허까지 받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 터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식으로. 그래서 졸업발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안을. 이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졸업발전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선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술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서로 맞물려서 가게끔 되어지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예. 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황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선생님이 그 맨 첫 번째 수업에서 미세먼지를 하는데 미세먼지 수업에서는 내가 제시한 건 뭐냐면 해상분수예요. 해상분수를 갖다 어디다 위치하냐면 서해안에. 그래서 서해안에 위치한 이 해상분수를 우리가 도농망으로 만들고 태양열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압력 조절을 갖다가 하기 위한 노즐을 만들어서 분사시키면 약 몇 미터? 30m 지점에까지 우리가 쏘아 올렸을 때 서해로부터 오는 이 황사를 막을 수가 있다. 근데 황사를 왜 막아야 되냐? 황사 우리나라로 건너면 안 되더라. 일단은 그 중국에서 우리가 남부지방에서 건너오는 황사에 DDT라고 하는 농약 제품이 섞여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서해가 지금 안 짜, 얘가. 바다가 안 짜. 안 짜다니까 바다가? 안 짜. 그래서 안 짜니까 짜도록 만들어줘야 돼. 왜? 물고기 안 그러면 죽어. 그래서 그 짜도록 만들어주려면 여기 해상 분수가 물막을 만들어줘서 건너가는 이 황사를 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 내려야 돼. 왜? 너네 바닷속에 있는 염류 성분은 어느 성분이야? 중국에 있는 지각 성분이야. 땅. 이 땅의 성분이 녹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없어지면 곤란해. 그래서 이걸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 분수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야.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서 자, 이번에 호주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우리가 메뚜기가 나왔지. 근데 그 메뚜기가 무슨 메뚜기야? 자웅동체 메뚜기야. 참 세상이 많이 변해서 메뚜기가 사이즈가 요만하잖아. 근데 호주 메뚜기는 얘들아 이만해. 처음 봤나? 메뚜기가 얘들아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호주 메뚜기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사이즈가 이만해서 이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근데 얘는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어. 근데 얘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어. 근데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얘. 한번 지나가면 안 남아. 풀이든 동물의 뼈든 안 남아. 다 뜯어먹은 거죠. 근데 이 메뚜기가 좋은 이유가 있지. 메뚜기가 너무했다. 너무 죽였어. 0.9%. 99.9%가 다 단백질이야. 우리 그 미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미럼은 78%밖에 안 돼. 갈색거들이 다 커봐야 78%밖에 안 된다고. 근데 얘는 사이즈도 크잖아. 자, 여기서 더 좋은 거 있지. 더 좋은 거. 찾아봐. 더 좋은 거.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얘가 호주 메뚜기가 더 좋은 이유. 너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 애들 있을지 몰라. 개체수? 왜? 개체수가 왜? 그래서 자웅동체라고 하는 거잖아. 암컷과 수컷이 필요 없다니까. 얘 하나만 있으면 한 마리를 100만 마리를 만들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 알을 낳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자웅동체니까 번식력도 어떻게 되겠어? 훨씬 강할 거잖아. 그러면 농장에 대한 관리만 잘하게 되면 단백질의 확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자, 그리고 질문. 단백질 왜 중요할까? 이제 그게 중요해. 지금까지는 재밌는 얘기였고 단백질 왜 중요할까?
소위 고기를.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 유진아, 단백질 왜 중요할까? 두 사람은 가만히 있고 도현이까지 가만히 있고 단백질 왜 중요할까? 자, 큐브 천재 단백질 왜 중요할까? 우리 몸을 구성. 어? 우리 몸을 구성.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뭘 구성하는데? 아니. 야, 우리 몸의 70%는 물이야. 너 이게 단백질로 보이니? 이게 단백질로 보여? 이게 다 지방이야. 우리 몸을 구성한다니 13%밖에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찾아봐. 내가 물리하고 화학만 공부하지 말고 생물도 공부하라고. 야, 호르몬하고 효소가 들어가잖아. 호르몬하고 효소 없으면 사람 어떻게 되니? 죽어. 단백질 없어도 돼. 근육 만드는 단백질 없어도 된다고. 근데 호르몬하고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자,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 자, 우리 그 칼슘 먹죠, 칼슘. 근데 우리 칼슘을 왜 먹을까? 뼈가 어떻게 되니까? 단단해지니까? 자,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줄게, 얘들아. 너네 뼈를 구성하고 성장시키면 그 안에 뼈 조직 속에 칼슘 들어가 있지. 맞지? 근데 칼슘이 빠져나와, 나중에. 왜 빠져나오냐?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칼슘 성분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녹여.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야.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재밌는 게 있어. 칼슘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 뺐는데 녹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갈까? 그러면 이 혈액의 농도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잖아. 근데 더 이상 분해는 안 되는데 녹지는 않는데 안 들어간다고. 왜? 나올 때는 굉장히 미세하게 녹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먹는 칼슘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크기라고. 사이즈가 크다고. 그래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게?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요? 그래, 나노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근데 그 나노 기술 누가 가지고 있게? 우리나라의 강대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 땡땡땡 해서 3개의 지금 노벨이 돼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이 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식품 사업, 다른 군수 사업 다 모든 사람들이 특허권을 갖다가 쓰고 싶어요.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크기가 있잖아. 그 크기로 분해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네 똑같은 인삼 제품을 먹어도 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흡수율이 좋아져서 내가 힘을 내잖아. 근데 너네 살 빼는 음식 먹어도 왜 살 빼는 음식이 효과를 못 발휘하는 줄 알아? 크기가 커서 야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싸버린다고. 이해됐어? 그럼 나노 기술이 있으면 앞으로 살찐 사람, 나 같은 사람 있을까? 나도 날씬해질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단백질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얘네가 필요한 이유는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원천이 필요해. 그래서 너네가 소, 돼지가 필요한 이유가 소, 돼지,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 돼지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호르몬과 효소의 성분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기를 먹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면 그걸 우리가 먹는 다른 제품을 갖다가 여기서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돼. 호르몬과 효소의 제품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의학산업이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선생님들 말고 그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왜? 그거 갖다 너네 이번에 그 이종장기라고 해서 돼지 심장 이식받은 사람 있잖아. 그런데 그게 돼지 심장이니? 그 사람 심장이야. 돼지한테 거기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이식시켜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이식시켜서 돼지 안에서 만든 심장이라고.
근데 다시 넘겨받았는데 그 사람이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 왜? 돼지 안에서 살던 거니까 돼지 안에서 살던 세균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왔잖아. 근데 내 몸 안하고 돼지 세균하고 어떻게 돼? 파이팅!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졌지.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갖다 굉장히 낮추는 약을 맞아야 되는데 그 약이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서 이종장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식 자체가 앞으로는 바뀌면서 이종장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거야. 너네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 그럼 얘가 받아들이지 못해. 왜? 면역작용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줘도 준다고 해도 얘가 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가공해서 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 앞으로는 수혈할 필요도 없대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피를 갖다가 이용해서 수혈을 갖다가 하면 우리 앞으로 상처 입어도 피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 24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이 환경에서 필요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 만들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의 파트가 어느 하나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 자, 너네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가 안 들어간 게 딱 하나가 있어. 작년에 했던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는 왜 필요하지? 메타버스 필요한 이유. 메타버스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할까? 은진아, 메타버스 왜 필요할까? 메타버스는 네가 이해를 제일 잘하고 있잖아. 예를 재난 같은 게 발생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메타버스에서 좀 대비 시간을 하거나 메타버스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메타버스는 얘들아 딴 거 쓰지 말고 교육과 훈련으로만 접근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산불 모의 훈련. 여기서 피난 재난이 났을 때 그 재난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저 메타버스를 갖다 활용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 왜? 너네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있지? 네. 그 영화에 슈트 나오잖아. 그 슈트를 LG에서 25년도까지 개발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슈트를 갖다 입고 앞으로는 거기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어. VR로. 슈트가 나면 나도 사고 싶어. 근데 그게 슈트가 가격이 약 1000만원대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면 실질적으로 저 공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 넣을 때는 저거만큼 좋은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참고적으로 메타버스는 저렇게 우리가 활용하면 돼. 자,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지서가 질문. 메뚜기는 그래서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단백질이 높은 식품이야. 단백질이 이거 날아가는 메뚜기를 손으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생으로 우리가 어릴 때는 먹는 사람들을 봤거든.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 너네 분뱅이 있지, 분뱅이. 그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분뱅이 큰 거 있잖아. 그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먹잖아. 그 단백질 거의 100%야, 100%. 거부감 될 것 같은데. 먹다가 거부감 될 것 같아. 그렇지. 거부감 나도 싫어. 근데 저 미럼을 갖다가 이용해서 곤충 음식을 만드는 데가 저기 그 장충남 공원 있는데 중구에 종로 쪽에 신라호텔 있잖아. 그쪽에 가면 빠삐용이라는 가게가 있어. 그 빠삐용이라는 가게에 가면 미럼으로 만든 파스타. 면이 미럼이야, 면이. 미럼.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자 위에다가 미럼 붙여줘. 메뚜기 붙여줘. 그래서 과자를 팔아. 과자 3,500원씩이야. 근데, 그리고 제일 인기에 잘 팔리는 게 뭐냐면,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7,000원씩인데, 눈에,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회사원들이 12시에 딱 지나가서 오잖아. 매진돼서 그날 팔 물량이 없어. 그 정도로 하지. 정말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그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그 가게가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만만하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망해야 되잖아. 안 망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단백질 빵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곤충빵? 선생님도 맨 처음에 이게 제자의 가게여서 선생님 2014년도에 그 친구가 원래 과학 탐구 토론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갖다가 하면서 곤충 음식 가게를 갖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려줬어. 그래서 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었단 말이야. 진짜 갔다 온 사람만 한 2만 명 된다고 할 정도로. 왜? 제자의 집이니까 알지 숫자를. 근데 처음에 가게 망할 줄 알았어. 초반 장사만 하고. 안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먹을 때 이게 곤충이 씹히는 느낌이 나는데 바퀴벌레 씹는 느낌이 나. 근데 거부감은 느끼는데 식감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생각이 자꾸 이게 생각이 되니까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거기 계신 주인분, 선생님한테 학부모님이잖아. 주인분이 그 파스타에다가 선생님 거기 제가 더 몇 마리 넣었어. 그런데 몇 마리 넣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뭐가 약간 갈색이 긴 것이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 보고 계신데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 맛있어요. 맛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대회가 끝나고 나도 두 번 다시 안 갔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신문이 났더라고. 매진돼서 팔 수가 없을 정도로 수량이 소질이 많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건, 그리고 이제 너네가 그 서초동에 가면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뭐를 해? 노브스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디야 카페 같은 경우에 노브 카페가 따로 있지. 가면 커피인데 커피 맛은 그저 그래. 근데 제일 좋은 건 몇 번을 가봤는데 커피의 품질이 균일해. 왜 선생님이 여기 커피 사러 가면 스타벅스나 메가커피나 여기 다 가잖아. 근데 거기 그 커피를 해주시는 분이 지점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서 같은 스타벅스여도 맛이 어때? 달라. 맛있는 지점이 있고 맛이 없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노보시 해주면 똑같다고. 근데 저기 대표적인 예로 톨게이트에 이제 우리 하이패스라는 장치가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가 맨 처음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야. 특히 톨게이트에서 그 돈 바꿔주던 아주머니들 계시잖아. 지금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빠르게 전개가 돼서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전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훈련 체계만 갖춰졌을 때 앞으로 세대는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 여기 메타버스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올해 또 나오게 되면 아마 할 텐데 현대자동차나 삼성에서는 메타 팩토리하고 메타 오피스를 실질적으로 작동을 갖다가 해서 원거리에서 여기서 이 사무기를 보고 그걸 갖다 견학하고 실제 공정을 돌려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여기 우리 자체가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있잖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이 계획서 작성하는 것과 과학 토론 대회.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어도 아까 거기 맞춰져 있는 틀에 준해서 자기가 하나 작성을 갖다가 하면 한 30분 동안 원래는 3페이지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3페이지 지금 다 작성을 못 할 테니까 한번 자기가 쓰는 데까지 일단 서러운 부분만 완성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 선생님 여기 있는 설명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유는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쓰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첫 번째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대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딱 두 개 주면 내가 어떻게 쓸지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처음에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주에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차 주제에 대한 부분도 또 준비해서 갈 거야. 자, 지금부터 딱 30분. 시간 잴게요. 어떤 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누구지?
자기가 다음 학기에 올 때, 선생님 미리 좀 조사 좀 하고. 초코 싫어하는 사람. 초코. 없어? 우유 싫어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서류만 나눠서 쓸 때 서류만 나눠서 이거는 네가 여기서 선별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 하기에는 다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굳이 쓸 때 못 찾겠으면 선택해서 써줘.